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크든 작든 사소하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박소희 리포터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서요.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딱 먹을 때면 이 맛에 살지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가끔은요, 색다른 음식으로 색다른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분들을 만나러 가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일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노랗고 예쁜 앞치마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리의 고수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를 아무리 둘러봐도요, 완전 허허 벌판입니다. 과연 이런 곳에 무슨 고수가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뿅! 요리 고수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충남 당진시. 이야, 진짜 건물 주위에 다 논밭뿐이네요. 이곳에 진짜 요리 고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의아함도 잠시. 건물 내부로 들어와 보니 각종 청들과 식재료가 가지런히 진열돼 있더라고요. 요리하는 곳이 맞긴 맞나 봅니다. 식초, 오미자, 오디, 정, 뭐가 엄청 많네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요 여기 오면은 요리의 고수를 만날 수 있다고 찾아왔거든요. 고수까지는 아니고 네, 저를 찾아오셨나 보네요. 그러고 보니까 앞치마를 하고 계신 게 네. 오늘 제가 만나뵐 요리의 고수가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역 특산물 이용해서 네,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친구분들이랑 하시는 거면 혼자가 아니신가 봐요. 네, 아닙니다. 잠시 후에 그 친구들이 옵니다. 그 올꼬리엔 요정스라고 에? 무슨 요정수요? 그때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두 명의 여인들.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니 말씀해주신 그 친구분들인가 보네요. 이분들이 아까 그 말씀해주셨던 올거리? 네, 올거리 요정수? 요정들이에요. 드디어 이제 올거리 요정수 멤버들이 딱 자리에 모였는데 카메라 보고 정식으로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진 올꼬리엔 요정입니다. 요정스입니다. 정말 이름도 되게 굉장히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신 거예요? 요정이란 뜻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자기가 원할 때 나타나잖아요. 요정하면은 좀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보고 요정 이럽니다. 그러면은 올거리는 무슨 뜻이에요? 소개해. 저희는 이제 즐길거리, 그다음에 먹을거리, 볼거리. 그래서 올거리 그렇게 그런 의미도 있고 이렇게 모이셔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세요? 당진의 농산물을 가지고 그다음에 특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음식들이 바로 지금까지 회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든 음식이라는데요. 참 먹음직스럽죠? 2010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60여 명의 회원과 함께 10년 동안 활동하고 있다는 당진 우리 음식 연구 동아리. 강산이 한 번 변하는 세월이 흘렀지만요. 이들의 요리 사랑은 10년째 한결같습니다. 그래 우리는 조림만 했잖아요. 밀가루 묻혀서 쪄서 맛간장에 묻혀 먹든지 아니면 열심히 회의하는 모습을 보니 오늘 또 맛있는 요리가 탄생할 모양인데요. 요리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 올거리 언니스 아주 굉장히 열심히 회의를 하고 계신데 너무 제가 중간에 들어왔죠. 오늘 그래서 만들어볼 요리가 어떤 거예요, 선생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름 자체부터도 신기하게 꽈리고추 케찹 소스예요. 아니 꽈리고추 케찹이요? 네네. 처음 들어보셨죠? 완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쵸? 그 두 네. 개가 어울리기는 하나요? 꽈리고추 케첩이요? 상상이 안 가는데요. 저도요. 일단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는데요. 꽈리고추와 양파, 마늘을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줍니다.
그다음 기름과 함께 걸쭉해질 때까지 잘 졸여주면 끝.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일반적으로 케첩하면 빨간색을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색은 너무 예쁜데 초록색이 조금 생소해요. 네. 토마토 케찹만 생각해서 그래요. 케찹 하면은 그게 대명사인데 저희는 고추를 해서 이게 초록색이지만서도 그 케찹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과정은 같아요. 토마토 케찹 하는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건 토마토는 빨간 케찹이다 하는데 저희는 고추를 해서 이런 초록색 케찹이 이름도 생소하지만 맛도 생소합니다. 매우면서도 고소한 고소한 냄새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맛이 나올지. 고추 특유의 매운맛을 잡아주기 위해 설탕과 식초, 소금, 후추를 넣고 다시 한번 잘 졸여줍니다. 꽈리 고추로 토마토 케첩과 같은 소스를 만들 생각을 하다니 정말 아이디어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예요? 네. 저희 당진에서는요. 면천 지역에서 꽈리고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나오는 것은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7월 달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매워요. 근데 그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일 쌀 때 그걸 가지고 다른 요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소스를 개발하게 됐는데 우리 음식연구회가 신세대 같이 그냥 조림만 할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한번 갈아서 케첩식으로도 한번 해서 다양한 용도를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저희 요정스가 이걸 연구를 해서 만든 겁니다. 상품 가치도 없었던 7월의 꽈리고추가 이들의 손을 거쳐 그 이름도 생소한 꽈리고추 케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통에 다 담으니까 완성이 됐어요, 선생님. 근데 요거를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좋아하죠. 아, 1인용 그쵸? 커피. 예. 1인 커피.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크래커에다 발라서 커피 마실 때 먹으면 너무 좋거든요. 고추, 양파, 마늘 막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거랑 크래커랑. 정말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아, 눈이 커졌죠? 약간 그런 맛이에요. 그 마늘빵 위에 발라져 있는 그 소스 맛인데 그건 약간 좀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꽈리고추의 알싸함이랑 그 식초의 그 상콤한 감칠맛이 금방 끝내줘요. 맞죠? 예. 젊은 층도 겨냥을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요즘 매운 거 많이 찾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네, 딱이에요. 그쵸? 예. 크래커와 함께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상큼한 과일과 함께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어도 손색이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어떤 맛일지 더 궁금해져요. 제가 먹어봤잖아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음식연구 동아리인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재료로 색다른 요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들 곁엔 항상 힘이 돼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이가 저번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장모님 너무 맛있고 요리를 너무 잘한다고요. 그래서 혼자 씩 웃었죠. 이게 동아리에서 배운 10년 동안의 일이다. 그러면서 장모님한테 들을 게 있다고 그러면서 뭐냐고 했더니 주머니에서 꺼낸 하트를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당진 음식 연구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하길 너무 요리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김치도 못 담그고 사 먹고 이래서 언니 그것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볼 때 그래 내가 아는 선에서 해줄게 그랬는데 그때는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자신감 있게 체계적으로 쉽게 한 가지라도 음식을 손쉽게 해서 자기 스스로 가족들을 챙길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줄 때 그때 자부심을 느끼죠. 자신감도 생기고. 두 가지? 네, 두 가지. 다시 조리실에 모이셨네요. 아직 연구할 게 더 남았나요? 그럼요. 이들의 음식 연구는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넘게 같이 요리를 해오셨잖아요. 네. 그래도 끊임없이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고 하시나 봐요. 지금 어떤 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힘들잖아요. 마트 가기도 껄끄럽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키트 상품으로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있는데 소스를 끼얹어서 바로 섞어서 먹을 수 있는 거 만들면 어떨까 그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버무리면은 끝이에요. 와, 진짜 빠르다. 너무 간단해요. 네, 너무 간단하죠? 저 같은 꽝손도 만들 수 있겠어요. 아 근데 너무 쉽게 해서 맛이 없으면 어떡하죠? 일단 먹어봐야죠. 심장 떨려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짝 빠진 느낌. 느낌. 네. 어디로 빠져요?
그쵸, 어려운데요. 그건 이제 언니들이 연구를 하셔야겠지만 뭔가 살짝 빠진 느낌이에요. 좀 더 달았으면 좋겠어요. 달았으면 좋겠다고? 네. 네, 한 스푼씩. 네. 여기. 네, 색깔도 보완하고. 일단 색감은 이게 확실히 익숙해요. 예. 이건 제가 한번 먼저 먹어볼까요? 네. 이번엔 성공해야 할 텐데요. 어때요, 소혜 씨? 채워졌나요? 이거네요. 진짜로? 채워졌어요? 이거 두 개를 섞으니까 끝내줘요. 그러니까 소스하고 얘만 있으면 탁 묻혀서 손쉽게. 바로. 손쉽게 바로바로 해먹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키트인데 참 친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포장이 너무 어렵겠다. 우리 더 이제 머리를 맞대고 그거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보고 논의를 해봅시다. 고심 끝에 탄생한 진미채 무침. 어서 빨리 사람들의 밥상에 오를 날이 기다려집니다. 요리를 마치고 다시 밖으로 나온 회원들. 이번엔 뭘 하는 거죠? 요리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이고 선생님 요리하느라 힘드실 텐데 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천연 염색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치마요. 앞치마. 네네네. 저희 회원들이 입을. 이 염색을 하게 된 계기가요. 저희도 연구를 하다 보면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일이 안 풀릴 때는 또 계속 안 풀리고 그럴 때는 잠시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 자연에서 나오는 색을 가지고도요. 우리가 음식에도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자색 고구마 그걸로도 색깔을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단호박 가루로 해서 황색을 가지고도 음식에 또 적용해서 딱 조금 들어보니까 알겠죠? 다 이유가 있네요. 예. 천연색으로 예쁘게 물들인 이 앞치마를 입고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을 선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올거리 요정스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오늘 맛있고 건강하고 또 재미난 음식들을 많이 먹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요리 먹고 건강해지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발맞춰 음식 또한 시대에 맞게 개발해 나가고 싶다는 우리 음식 연구 동아리 회원들. 맛있는 인생을 꿈꾸는 이들의 손끝에서 또 어떤 무궁무진한 음식이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이야, 너무 신기해요. 꽈리, 고추, 케첩. 정말 이름에 걸맞게 우리 음식 연구 동아리라고 하더니 왠지 친근한 듯 하면서도 아주 이색적인 그런 음식들을 많이 만드시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요 굉장히 친근하면서도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네. 이 색다른 만큼 또 신기한 점도 있고 맛도 굉장히 좋아서 제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분들이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이용해서 건강한 음식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향토 음식까지 연구를 하시면서 굉장히 활동 범위가 넓더라고요. 근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사실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만성 질환자나 독거노인 그리고 비만 아동을 위한 건강한 요리 만들기 수업을 조금씩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리스 언니들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박소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은요. 알면 알수록 지식이 쌓이는 법률 알지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지난해보다 이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에는 층간소음 문제와 법적 규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신지원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 층간소음은 진짜 어느 순간 이 이웃 간의 다툼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자리 잡고 있잖아요. 실제로 변호사님께서도 이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저희도 지금 근 한 2, 3년 동안 네. 매월 이 층간소음 문제로 법률적인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매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일부는 제가 이제 사건을 맡아서 내용 네. 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진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은 아니고요. 네. 2019년도 5월에 세종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이 층간소음 문제로 그 한 남성이 너무 격분을 한 나머지 네. 이웃 주민을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굉장히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네.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이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이 상해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정말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이 층간소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종류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그 소음진동관리법의 그 위임을 받은 규정이 있는데요. 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이 층간소음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직접 충격 소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기 전달 소음인데요. 그 이름 자체에서도 네. 어느 정도 그 내용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충격 소음은 바닥에 걷거나 뛸 때 나는 그 소음이고요. 공기 전달 소음은 뭐 텔레비전이나 음향 기기를 통해서 나는 소음이 공기를 통해서 네. 전달되는 그런 소음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이 규칙에서 화장실이나 그 다용도실에서 나는 물 내리거나 하는 소리 있죠. 급수, 배수 같은 소음은 층간 소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밤늦게 샤워를 하거나 물을 내리거나 세탁기를 돌리면 이 물소리가 나서 그것도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욕실이나 화장실에서의 물소리는 층간소음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알게 됐고요. 층간소음에도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규정되는 우리가 보통 이 데시벨로 측정을 해서 층간소음을 나타내잖아요. 이 층간소음 종류에 따라서 데시벨도 다르게 측정이 된다면서요. 좀 어려워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개인적인 그 소리의 예민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렇게 수치화를 시켜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규칙에 따르면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에 따라서 그 허용되는 허용 수치 데시벨 수치가 다르고요. 네. 또 야간과 주간에 따라서도 다르게 그 허용 수치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요, 변호사님. 제가 만약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 했을 때도 이 기준에 맞게끔 제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사실 집에서는 측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측정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우선은 그 소음 측정기가 있으셔야 돼요. 네. 생각보다 쉽게 이걸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아보니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네.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이 소음 측정기를 구비를 하신 다음에는 집안에서 가장 소음이 심했던 곳 그곳에서 1시간 정도 네. 소음 측정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이제 상당한 노력을 또 기울이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그 소음을 측정을 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에는 1분 등가 소음도 그리고 최고 소음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용어가 좀 어려워요. 너무 그리고 어려운데요. 네. 그리고 그 공기 전달 소음의 경우에는 5분 등가 소음도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설명을 드리면 그 1분 등가 소음도 5분 등가 소음도는 1분과 5분 동안 이 측정을 한 평균치를 네. 말을 하는 거고요. 네. 네. 그게 기준치 이상이 됐을 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최고 소음도의 경우에는 1시간 동안 3회 이상 그 허용 기준치를 넘어서면 네. 거기에 위반된다, 초과된다 이렇게 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층간소음의 피해를 증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롭고 또 여러 이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증거들을 모아서 층간소음으로 이제 인정이 됐다면 적용되는 법적 규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네, 크게는 형사처벌이 되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이 되는데요. 형사처벌 규정으로는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21호에서 악기 소리나 텔레비전 소리, 뭐 이런 그 전동기 소리 등이 지나치게 크거나 또 지나치게 크게 떠들었을 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하는데 좀 미미하죠, 사실. 네, 그리고 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을 하고 있어서 주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처벌과 배상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접 보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일례를 제가 기사에서 봤더니 그 우퍼 스피커로 크게 소음을 유발시켜서 이 위층에 그 오히려 피해를 가게끔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층간 소음이 맞대응으로 대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당방위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언론에서도 한 번씩 그런 보복소음에 대해서 네,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 네, 오히려 그런 네. 보복소음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최근에 2020년 8월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런 보복소음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는데 네. 그 손해배상 액수도 상당히 커서 네, 언론에 소개도 되고 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 아파트의 위층 부부가 집을 사서 이사를 왔어요. 네. 예, 이사를 왔는데 그 이사를 온 첫날부터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항의를 하고 뭐 거기다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우퍼 스피커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뭐 항공기 소음, 뭐 공사장 소음 이런 거를 막 위에다가 이렇게 네. 예, 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좀 심각했던 거는 심지어 경찰에 신고된 날 중에는 이 부부가 타지로 여행을 가서 집에 없었던 날도 있었대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시달리신 거죠, 이 윗집 부부가. 그래서 이게 시달리다 못해서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거를 겪다 못해서 결국은 자기 자가로 된 집을 놔두고 월세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는 그런 문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렇죠. 심각하죠. 오죽했으면 그 이사를 네. 갔겠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그 윗집 부부 1인당 5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 위자료를 인정을 했고 네. 거기다가 자가에 살면은 내지 않아도 되는 월세까지 내게 된 거라서 그 월세 합계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 그것까지 전부 다 손해배상액으로 인정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복성으로 이루어지는 층간소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주택건설 규정 제도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네, 이게 2015년도 5월 2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그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이 된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그 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 네. 어려워요. 네, 그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주택을 건설을 할 때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에 맞게 건설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표준 바닥 구조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용어가 너무 어려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된다라는 건데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중량 충격음의 경우에는 무거운 물체가 부딪혔을 때 나는 그 충격음이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50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되고 경량 충격음의 경우에는 58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면 그 기준에 맞는지 이런 성능 등급을 확인해주는 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라. 네. 그게 아니라면 아예 이 고시에 그 도면을 첨부를 해서 네. 바닥을 만들 때 표준 바닥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컨대 그 30인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이전에는 120mm로 이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75%를 이제 확대를 해서 210mm 이상으로 강화를 했고요. 네. 또 완충제 설치를 의무화를 해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있지만요. 아주 혹시나 건설사에서 약간 부실 공사를 해서 제가 소음 피해를 얻게 됐어요. 그럴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혹시 있을까요? 네, 실제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 이후로 계속 이런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입주민들이 이거는 건설사의 부실 시공에 의한 층간소음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건설사를 상대로.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제로 인정을 한 사례가 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량 충격음, 경량 충격음의 허용 기준이 있잖아요, 각각. 근데 이 재판 과정에서 감정을 해 보니 이 두 가지 충격음의 허용 기준이 모두 초과가 됐던 게 밝혀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입증을 해서 결국은 건설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층간소음의 종류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규제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이 층간소음 해결하는 이제 소송을 직접 맡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동원이 돼야겠죠. 네. 결국은 지금 너무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뭐 처음부터 주택 건설할 때부터 이 기준에 맞도록 주택 건설을 해야 되겠고요. 네. 또 그 이후에는 서로 이웃 간에 배려하고 조심하는 그런 태도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층간소음이 감지가 됐을 때 의외로 이게 위층에서 직접 나오는 소음이 아닌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아닌데 나는 왈칵 화를 내면은 네. 윗집에서는 저희 아닌데요? 이렇게 서로 돼버리니까. 오해를 사실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 감지가 됐을 때 조금 더 느긋하고 여유 네.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원인을 좀 찾아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화로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기관이 여러 군데가 또 있거든요. 네. 예, 대표적으로는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의 도움을 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 전에 이 서로 간의 대화로 잘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이라면은 자고로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편하게 일상을 보내야 되는 공간인데 이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그 시간들을 방해받는다면은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면은 행동이 아닌 말로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정다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